싱클레어 루이스 원작의 버드나무길 3부작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이중 생활을 하던 제스퍼 홀트는 두통이 심하다는 핑계를 대고 휴가를 준비한다. 휴가를 떠나는 날, 그는 치밀하게 계획하여 공금을 횡령한다. 그리고 더 이상 제스퍼 홀트가 아닌 가상의 인물 존 홀트로 살아가게 된다. 은행 대출개원, 사격의 총아, 도망가다. 제스퍼 홀트가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보도는 다음 주 수요일이 되어서야 알려졌다. 그에 관한 기사가 지방지 제1면에 대서특필되어 전모가 드러났다. 사실 유능한 경찰서장은 제스퍼 홀트가 센트클레어 방면으로 북행하지 않고 와나구치 방면으로 남행했다는 증거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경찰은 철저하게 그리고 민첩하게 와나구치 일대를 수사하고 있었다. 이미 여러 남쪽 도시에 경찰과 통신 연락을 하고 있으니 범인 체포는 시간 문제입니다. 만일 범인이 북쪽으로 달아났다면요? 물론 제스퍼 홀트는 뒤쫓는 사람들을 혼돈시키자는 어리석은 생각에서 처음엔 그 방향으로 떠났겠지만은 곧 남쪽으로 방향을 돌려 차를 집어타고 도망쳤을 겁니다. 그동안 은행 직원을 전적으로 감쌌던 증권회사는 자체 탐정을 고용하여 경찰과 합동으로 이 사건을 수사하도록 했다. 존은 신문에서 기사를 읽자마자 곧바로 은행장을 방문했다. 그는 치욕에서 오는 슬픔으로 얼굴을 내리 깔고 있었다. 제 동생에 대한 끔찍한 소식을 방금 신문에서 봤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은행장은 이 사나이에게 도저히 호감을 가질 수가 없었다. 실은 당신의 집을 가택 수색할 생각을 했죠. 로즈뱅크에 살고 계신다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구석구석까지 수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담당 형사가 누굽니까? 그분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만. 그렇다면은 머켄다일 신탁증권회사에 스캔들링 씨를 만나보고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지요. 동생의 죄를 제 어깨에 짊어지고 있습니다. 제레이어 보드피스 목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는 지루하게 설교를 늘어놓았다. 은행장은 이 사람에게 진절머리가 났으며 이 독선적인 광신자에게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존 홀트가 돌아가자 혼잣말로 투덜거렸다. 언젠가 제스퍼가 자기가 은행 돈을 훔치거든 자기 형 존을 불러오라고 말한 적이 있었지. 이제 그 까닭을 알겠어. 존은 말하자면 이기적인 바보니까 어떤 조직적인 수색이라도 뒤범복을 만들어버리고 말 거야. 존은 벌써 머켄다일 신탁증권회사에 가서 스캔들링 씨를 방문하고 있었다. 그는 제스퍼의 유년 시절과 근래의 악행에 대해서 상세하고도 쓸데없는 설명을 늘어놓아 스캔들링 씨를 지쳐버리게 했다. 잘 알겠으니까 이제 그만 탐정에게 가보시죠. 그 탐정은 딱딱하고 떠들썩한 사람이었으나 그마저 존을 실증냈다. 존은 탐정에게 로즈뱅크에 있는 자기 집으로 와서 수색해줄 것을 고집했다. 탐정은 존의 집으로 갔으나 대강대강 수색했을 뿐 한시 바삐 그곳을 벗어나려고 안달을 부렸다. 존은 이번에는 경찰서장을 찾아갔다. 증권회사의 탐정에게 저희 집을 샅샅이 뒤지게 했습니다. 경찰에서도 다시 한번 수색해 주십시오. 전 속죄하고 싶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그만 동생이 저지른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십시오. 그 후에도 계속 존은 은행장을 만나고 탐정을 찾아보았다. 은행장은 그의 설계에 아주 실증을 내고 말았다.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다면
제발 팔을 끊어 주십시오. 그의 책장 아래 선반에 꽂힌 과자 상자에는 먼지가 앉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가 가끔 가다 꺼내는 그중 하나만은 그렇지 않았다. 그 상자를 꺼내고 나면 언제나 갈색 머리칼을 하고 구겨진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사나이가 남번원에 있는 우체국에 나타나 꽤 많은 금액의 송금수표를 로즈뱅크의 존 홀트에게 보냈다. 그는 저녁마다 오른편 마당에서 식후 담배를 피우면서 산책하는 이웃사람과 이야기를 주고받다. 자기 동생의 공금 횡령에 대한 슬픈 이야기를 죄다 털어놓았다. 내가 공부하느라 너무 틀어박혀서 동생을 등한시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는 외출도 더 많이 하고 그러십시오. 존은 그리하여 오후마다 간단한 산책을 한다든지 도서관에 나가 중남미에 관한 서적을, 마치 언젠가는 남미로 갈 계획이라도 있는 듯이 대충 훑어보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종교적인 연구는 계속되었다. 아마 동생의 범죄에 충격을 받아 연구와 저술에 더욱 몰두했는지 모른다. 동생이 자취를 감춘 지 1년이 되는 동안 증권회사는 차츰 수색을 단념하게 되었고 급기야 제스퍼가 죽은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쓸쓸한 10월, 비가 내리고 나서 끝이 뾰족한 버드나무 잎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버드나무 길을 걷고 있던 사나이는 마치 병든 돼지처럼 우울해 보였다. 격심한 명상에 잠겨서인지 걸음걸이는 맥이 빠져 느릿느릿했다. 나는 죄를 저질렀다. 언젠가는 속죄해야 한다. 나는 돈을 갚을 필요는 없다. 내가 이 명상의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주어진 것임을 안다. 소리가 들린다. 충돌하는 소리가. 누구는 나의 용기를 찬양하고 누구는 나를 비난하는. 그는 거실로 들어가 고요한 긴 밤을 고서를 읽으며 요한계시록에 관한 저술에 깨알만한 글씨로 주석을 달고자 했다. 그러나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생각을 쫓기에는 그의 붓은 너무나 느린 것 같았다. 언젠가는 걸작을 낳으리라. 그는 인간이 부딪힌 가장 위대한 발견에 접근해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환희에 넘쳐서 새로운 통찰력을 시험해 보았다. 공중에 매달린 램프가 보일까 말까 흔들렸다. 그래, 저 움직이는 광선의 호가 책장의 가장자리에 닿으면 내가 완벽하게 변장을 하고 남미로 가서 돈을 써야 하는 징조라고 하자. 램프는 견디기 어려울 만큼 조금씩 천천히 움직였다. 움직이는 불빛이 거의 책장에 닿았다. 그는 숨을 헐떡였다. 그러자 램프가 뒤로 물러나고 말았다. 이것은 하나의 경고인가? 명상의 장소이며 공포의 장소, 그토록 현명한 피난처라고 생각했던 곳을 결코 떠날 수 없다는 말인가? 신비스러운 경고가 주는 두서없는 암시에 그의 머릿속은 그을려 타고 있었다. 돌아가서 자백해야겠어. 그러나 그 바보들이 가만히 앉아서 나를 붙잡게 할 수는 없어. 제스퍼가 사라진 지 벌써 1년하고도 반년이 지났다. 존은 남미로 가겠다던 당초의 계획을 수행할 자신의 적극성에 의심을 품었다. 나는 제스퍼 홀트를 죽였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지폐 더미를 받고 그 대신 곰팡내 나는 세상을 등진 은둔자가 되고 말았다. 그는 고독이 싫었다. 더욱이 그의 유일한 친구들, 말하자면 소울호프 종단의 회원들, 심술궂은 목수, 말이 없는 가정부, 그들이 싫었다. 처음에는 그들 중에 최고 웅변가로 받아들여지자 기뻤으나 그 후로는 진부한 것이 되고 말았다.
그의 머릿속에 쌓이고 쌓인 지루한 권태감이 터지고 만 것은 11월이 다간 어느 수요일 밤의 집회에서였다. 저는 어떤 죄도 저지를 수 없을 겁니다. 붉은 얼굴을 한 사나이가 30분 동안이나 이렇게 주장했다. 존 홀트는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났다. 뭐? 나쁜 짓을 할 수 없다고? 나도 한때는 그랬어. 그러나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진도!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속죄해야만 하오. 이제부터 나는 자백하겠소. 나는 훔쳤어. 겁에 질린 그는 밖으로 쏜살같이 튀어나갔다. 그는 비밀을 드러냈기에 겁이 났으며 한편 이제야 알게 된 유일한 평화, 즉 처벌의 평화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고민했다. 그는 집을 뛰쳐나왔다. 열쇠를 채우지 않고 심지어 앞문을 닫지도 않고 무작정 도망쳐 나왔다. 은행에 출두하여 자백할 것인가? 아니면 돈을 탕진하고 자백을 하지 않을 것인가? 이 두 가지 모순되는 계획을 세웠다 지웠다 하면서 몇 시간이고 걷고 또 걸었다.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때는 한밤중이었다. 앞문이 열려 있었다. 내가 문을 닫지 않았던가? 2층 침실로 올라가다 보니 체크기와 같은 물건이 팔에 걸려 있는데 속이 빈 소리를 냈다. 집어보니 그것은 책 모양을 한 과자 상자 중에 하나였다. 그 속은 완전히 비어 있었다. 책장문이 비틀려 열려 있었다. 책장의 책은 모조리 방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96,000달러를 넣어두었던 과자 상자들이 모두 비어 있었다. 안 돼! 10분 동안이나 찾아보았으나 발견한 돈이라고는 책상 밑으로 날아들어간 5달러짜리 지폐 한 장뿐이었다. 그리고 호주머니에 1달러 16센트가 있었다. 이래하여 존 홀트는 16센트의 총 재산이 있었을 뿐 직업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리고 자신의 존재도 없게 되었다. 람버 국립은행의 은행장은 존 홀트가 면회하러 왔다는 말을 듣자 불쾌한 듯이 얼굴을 찌푸렸다. 이번은 무슨 일이요, 존? 제스퍼 소식은? 내가 제스퍼요. 내가 제스퍼 홀트요. 그의 죄는 바로 나의 죄요. 예, 그건 알고 있어요. 쌍둥이 형제, 쌍둥이 정신, 그리고 공동책임 말이요. 당신은 모르고 있어요. 쌍둥이 형제는 없어요. 존 홀트라는 인간도 없어요. 내가 제스퍼요. 내가 가상적으로 꾸며낸 가공의 인물이란 말이요. 왜 내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하십니까? 그는 수치 많은 갈색 머리털을 잽싸게 잡아챘다. 자, 이거 보세요. 이 가발을, 이건 가발입니다. 자, 보세요. 난 제스퍼예요. 불쌍한 사람아. 뭐, 가발이라고? 그런데 그 머리털도 제스퍼의 머리털 같지는 않군 그래. 은행장은 한쪽 구석에 걸려있는 거울을 가리켰다. 존은 그날 처음으로 자기의 머리칼이 제스퍼의 번드르르한 검은 머리칼에서 흰머리가 드문드문 난 회색 머리칼로 바뀌어 있는 것을 알았다. 제가 제스퍼인 걸 모르겠습니까? 제가 은행에서 97,000달러를 훔친 장본인이에요. 당신은 머리가 좀 돈 것이 아닌가 싶소, 존. 존은 없어요. 존이라니까는 이 세상에 없어요. 제스퍼가 사라지기 전에 당신을 만나지 않았던들 당신의 말을 좀 더 쉽게 믿을 텐데. 그럼 내가 제스퍼임을 증명할 다른 방도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왜 없어? 97,000달러 중 남은 걸 내놓으면 되지. 존은 누더기가 된 조끼 주머니에서 5달러짜리 지폐 한 장과 잔돈 얼마를 내놓았다. 이게 전부입니다. 96,000달러는 간밤에 도둑을 맞았습니다. 그건 참 안 됐구려. 그렇다면 별 도리가 없군 그래. 은행장은 초인종을 눌러 비서를 불렀다.
홀트 씨를 밖으로 모셔다 드려요. 문 입구에서 존은 말을 덧붙이려고 발악을 했다. 제발 내 차 있는 곳을 알아요. 문은 이미 닫힌 후였다. 존은 군 형무소로 달려갔다. 난 많은 돈을 훔쳤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전 날 감옥에 넣어주지 않겠습니까? 썩 꺼져! 너 같은 불황자들은 겨울에 따뜻한 잠자리가 그리우면 요렇게 수작을 부리거든. 대관절, 왜 삽들고 채사장에 나가 일하지 않는 거냐? 하루 2달러 75센트씩 준다잖아! 예, 알겠습니다. 제사장은 어디 있죠? 싱클레어 루이스 원작의 버드나무길 마지막 회를 마칩니다.